저는 소도시에 사는 택시 기사입니다. 얼마 전 손님을 태워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산길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군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어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산길을 기어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매우 놀라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그 여자 코앞에 겨우 멈추었습니다. 잠깐 한눈이라도 바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미쳤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차가 오는데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합니까?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자는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 문을 열자 여자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출발해주세요. 어서요. 이 사람한테 잡히면 안 돼요. 어서 출발해요. 아저씨.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여자 손님이 말하는 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여자 손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여자 손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 손님이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지? 그러자 여자가 들릴 듯한 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하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에 둔 휴지를 뽑아서 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산길을 벗어나니 퍼붓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지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택시비는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날씨도 어두워서 아무데나 내리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저 아무래도 집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못 가고요. 새벽에 남편 잠들고 나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 일도 하러 가야 되고요. 여기서 내려주시면 집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고 있을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시각이 벌써 밤 9시 30분경이었는데 도로에 여자 혼자 내려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기서는 안 내려주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일단 차를 세우고 손님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밤인데 여기서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택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거 얼마나 나왔다고요? 택시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여자 손님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릴 때 여자 손님은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도망 나온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내리고 나서 차를 출발시키기는 했지만 신발도 안 신은 사람을 불빛 하나 없는 도로에 내려주고 오니 역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죠. 그래서 저는 차를 돌려서 그 여자 손님이 내린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여자 손님은 멀리 가지도 못했더라고요. 손님, 아무리 생각해도 집까지 걸어가기는 너무 멀어요. 손님 신발도 없잖아요. 일단 타세요. 그러자 여자는 미안해서 그런지 잠시 쭈뼛거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집에 모셔다 드리면 너무 이르지요? 거긴 고개 넘어가면 24시간 하는 해장국 집이 있는데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저녁도 못 먹어서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굶어 죽겠습니다. 손님도 식사 못 하셨죠? 네. 그런데 죄송해서. 죄송하기는요. 계좌번호 적어드리면 바깥 보내주시면 되죠. 가십시다.
나는 이제 배가 고파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옷이 다 젖어서 춥겠습니다. 히터 세게 틀어드릴 테니까 옷 좀 말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히터를 제일 세게 틀고 옷 좀 말리라고 일부러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후에 해장국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 트렁크에 있는 슬리퍼를 꺼내서 여자에게 건네주고 우리는 같이 해장국집으로 들어갔고 한마디 말도 없이 해장국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니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여자 손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여자 손님은 나이가 50대 초중반쯤으로 저보다 몇 년 아래인 듯 했습니다. 얼굴은 어디 넘어졌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맞았는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많이 고단해 보였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군요. 해장국집에 나온 후 저는 근처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청 고단해 보이시네요.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앉아만 있어서 밖에서 좀 걸어야겠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좀 쉬세요. 1시간쯤 뒤에 댁에 모셔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최여름 밤 공기가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지 바람이 불어오니 아카시아 향기가 진하게 전해져 오더군요. 12년 전 아내를 묻을 때도 그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선산에 묻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가슴이 멍멍해서 잘 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진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으니 이상하게도 마치 아내가 옆에 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먼 훗날에 좋은 데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치니 죽은 아내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속정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웃을 때도 큰 소리를 내서 웃는 일이 잘 없었는데 웃는 모습이 하도 해맑아서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있던 걱정도 거치는 듯 했지요.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애 둘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빠 아내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아내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여자에서 잠든 줄 알았던 손님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기온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을 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자가 자기 얘기를 꺼내더군요. 남편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내 맘대로 해도 이혼은 내 맘대로 안 되네요.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해요. 자꾸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랬네요. 내가 24살에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남편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흔히들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인지 자격지심이 심하고 의심하는 병도 심해요. 의심하는 병은 약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도 안 돼요. 바람은 남편이 폈다고 했어요.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이 만났는데 저한테 들키면 다 저 때문이래요. 제가 바람 피우니까 자기도 다른 여자 만나는 거래요. 그런 적 없다고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하면 독한 년이 끝까지 거짓말한다고 해요. 남편이 맘대로 생각하라고 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온갖 더러운 욕을 다 퍼부어요. 같이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놈하고 살림을 차리기로 했느냐고 난동을 부렸어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서 미친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 손찌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툭툭 쥐어박는 정도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병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간병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인데 중풍으로 사지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병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여자라고 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간병하는 사람이 남자인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알고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2년이 간병 핑계대고 첩질한다고 다른 놈 집에 가서 살림 살면서 자기를 속였다고 둘이 같이 죽자고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맨발인지 비가 오는지 옷이 찢어졌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살기 위해 도망 나왔어요. 다행히 살긴 살았네요.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설마 죽이게 하겠어요? 죽이면 죽죠 뭐. 여자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보였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그 여자 손님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고 택시에서 내리기 전 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묻더라고요. 오늘 도와주신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저는 여자 손님이 걱정되었지만 제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인 듯 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별일 없길 바랄 뿐이었죠. 그 후 저는 여자 손님에게서 한 번쯤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처음에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리 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었으면 택시비는 아니더라도 연락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도움받을 때는 좋고 돌아서면 그뿐이구나 싶었죠. 그래, 다 그런 거지. 잠깐 스쳐가는 손님한테 내가 뭘 바라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늘 그대로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일상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 몸살이 오는 듯 하더니 기침이 나고 쿡쿡 쑤시는 듯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인가 보다 싶어 종합 감기약을 사다가 먹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며칠간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약을 잘못 샀나 보다 싶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이나 찌어오자 싶어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폐암 사기라고 하더군요. 폐에서 시작된 암은 척추를 지나 어깨 머리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기 판정을 받은 후 의사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셨냐고 묻더군요. 몸살이 난 듯 몸이 아프고 기침이 좀 나고 머리 아픈 것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약국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아 병원에 온 건데 그렇게 큰 병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걸 조금 늦게 오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폐암은 원래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3기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끔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바지에 오는 분들이 있는데 폐암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도 힘들겠네요. 그러면 저 죽습니까? 수술이 어렵기는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봐야죠. 의사 선생님이 듣기 좋게 줄여서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가만히 없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대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그런 것이지 환자분이 어떻게 건강을 챙기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상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해보실 수 있고 항암 치료도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치료를 하면 병이 낫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지만 치료가 잘 되면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수술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냐고 잘 알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확신도 없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을 참아낼 자신도 없었고 그 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는데 아들은 군대가 있고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들어갈 돈은 많은데 돈 낳을 구석은 없는 상황이라
그저 앞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아내 곁으로 오라고 부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 때가 됐으면 가야지.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뿐이지.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거. 세상은 불공평해도 죽음은 공평한 거야.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사는데 크게 미련도 없구나. 여보, 나 이제 6개월 남았대. 당신이 내가 보고 싶어서 일찍 부르는 거지? 내가 많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애들 마음 아프지 않게 정리 잘하고 갈게. 오래 안 걸려. 6개월이니까. 어쩌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이따 만나. 내가 가면 마중 나와. 마음은 담담한데 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지요. 아무리 욕심 없고 미련 없다 해도 마음 한구석에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고 세상의 미련은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건데. 돈 많고 두고 갈 건 많은 사람은 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으니 그냥 홀가분하게 가면 되는 거야. 눈물 날 것 없어. 다른 복은 없어도 죽는 복은 타고난 거야. 저는 택시를 또 그만두고 주변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골에 사시는 형님 형수님도 찾아뵙고 부모님 산소도 보고 아내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 앞에 웬 여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자가 뒤돌아봤는데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비 오는 날 저 공짜로 택시 태워주셨잖아요. 해장국도 사주시고. 그 얘기를 들으니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여자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왔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택시가 회사 택시여서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리지요. 진작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적어주신 연락처 남편이 불살라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각까지 남편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도망가버린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제 손에 쪽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됐어요. 밖에서 남자를 만나 다니는 것을 알게 되어 온갖 욕을 듣고 쪽지를 가져가 라이터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때는 저도 같이 미쳐버렸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덤볐어요. 그리고는 실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지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느냐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병원에 도착한 남편이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지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느냐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 남편이 이혼 안 해주면 이혼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지겹고 지독한 집구석을 그렇게 벗어났네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얼마 못 산다네요. 배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 옮겨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제가 얘기를 하자 여자는 너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가자고, 병원에 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목숨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죽는다니요. 해볼 만큼은 해보고 갈 때는 후회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렇게 가면 억울해서 죽어서 눈도 못 감아요.
어서 가십시다.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어서 병원에 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미련 없다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병원에 가십시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 여자 손님은 결국 택시를 불러서 저를 데리고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진빚도 못 갚고 이제야 찾아왔는데 이리 허무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진빚 두고두고 빚 갚을 테니까 앞일 걱정 말고 돈 걱정도 말고 살 길만 생각하세요. 암은 살겠다는 의지가 90이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살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으니 아저씨는 제가 살릴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건가? 살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덤덤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 자꾸 미련이 남고 집착이 생겼습니다.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어르신을 제가 9년간 병간호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른이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 중 어느 누구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위독할 때 연락을 받고 자식들이 다들 한번 찾아오기는 했는데 아픈 아버지를 두고 돈 얘기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가시기 전에 재산은 나눠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르신이 노발대발하면서 자식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줘 본 적이 있냐고. 니들이 나 먹으라고 먹을 거 하나 사와 본 적이 있냐고요. 장례식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으니 앞으로 죽어서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산은 세상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의 것은 10원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이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반은 기부하고 반은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동안 제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살다 간다고요. 언젠가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데 어르신이 돈을 쥐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각서 쓰는 조건으로요. 그 돈 받고 이 사람 2번 다시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평생 없던 돈 폭이 뒤늦게 찾아온 것인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쓰라고 해도 못 쓰겠어요.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내가 받아도 되나 어쩌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쓰라고 준 돈인가 봐요. 그러니 돈 걱정은 마세요. 이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대요.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눈물이 나왔는데 살아보자고 했을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것이 진짜 내 마음인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바로 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해서 검사 후 집중 치료를 받았죠. 그 여자는 잠깐씩 볼일 보러 가는 것 외에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나는 평생 아픈 사람 병간호하는 팔자인가 봐요. 아픈 사람 있는데 어딜 갑니까? 병간호해야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야말로 뒤늦게야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습니다.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긴 했지만 항암 치료와 피로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태는 많이 나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제 수술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약 써주시고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는 의사 선생님 볼 때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폐의 절반 가까이 떼어내는 절제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빨라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폐 수술 후에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같이 시골에 가시겠습니까?
마당도 있고 뒤에는 텃밭도 있어서 농약 안 치고 채소도 길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야 좋지만 매일 제 병관을 하시고 거기 저랑 같이 가시면 제 뒤치다꺼리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조실 부모하고 고아로 자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자식이 있길 하나 형제지간이 있길 하나 세상 툴툴 털어 의지할 곳도 없는데 사람이 귀찮으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병원에 왔을 때 보니까 아저씨 딸도 참 예쁘게 컸고 아들도 참 잘 자랐던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여자는 그저 내 몸을 안아주고 내가 도움이 좀 되고 싶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산다는데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으니 돕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저씨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 여자를 너무 그냥 놔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용순 씨. 내 옆에 있어줘서 도망가지 않고 나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본 날 우리는 뭔가 인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뭔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와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몸이 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용순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죽은 제 아내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용순 씨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순 씨와 시골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용순 씨와 함께 산 지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즐겁게 살아서 그런지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있고 가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재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곧 만나자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한 인사는 취소해야 할 모양입니다. 6개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60년만 더 기다리라고. 용순 씨하고 100살 넘어서까지 살다가 천천히 간다고 해야겠습니다. 원래 정해진 인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연은 우연히 맺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맺어진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아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용순 씨와 함께 산 지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